덕질인 농축산인 정은정 작가, 홍성갑 칼럼니스트가 오늘의 당번이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은정입니다. 농축산인 정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투샷들을 발굴하다가 식상한 투샷이 왔고요. 그렇습니다. 뭐 식상해. 남양주 우리 과거에 남양주 듀오가 구 남양주 듀오. 한 사람은 저는 지금 이제 남양주에 시민입니다. 살지 않지요. 네. 오늘은 최대한 스피드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치 브리핑에 얼마나 많은 뉴스를 우겨 넣을 수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원래 목적대로 그냥 아무 말 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요. 그 네. 분석 데스크에 닥터 드래곤께서 네. 새로운 아이디로 등장하셔서 정은정 바보라고 올렸는데 아, 네. 프로필 사진을 바꾸지 않으셔서 다 들켰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경혁 박사가 계속해서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해진 것 같아요. 역시 박사를 따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군요. 방금 단체방에 올렸어요. 아니 이름 바꾸고 아이디 바꾸는데 다 보여요? 라고. 그니까요. 고작 박사가 저렇게 태도가 바뀌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가 민주당 의원들이 바뀐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 전에 하소연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홈플러스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가 영업이 안 된 건 노조 탓이다. 노조 돈으로 해봐라. 누구더러 살려달라고 하느냐. 이기주의다. 방송을 확실히 안 듣고 댓글만 쓸어와서 쓴 듯한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요. 지금은 보실 수 없습니다. 저희가 효수하였습니다. 효수하면 오히려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현수한 거야? 거꾸로 매달았어? 아, 그지. 지금이 효수한 거죠. 예. 이게 잘라서 보여드렸거든요. 이 유튜브의 또 다른 덕목은 쾌적한 커뮤니티의 이용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라고요,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분석 데스크에 남겨주세요. 효수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안 하고 존중도 없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중요한 손님 말씀처럼 취급해주는 게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러면 요즘 민주당 일각이 떠받들어 모시는 일부 청년층처럼 됩니다. 아무 책임도 없이 아무 소리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말의 무게감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사실상 혐오 발언들은 입밴을 좀 해야 됩니다. 특히 홈플러스 부도 사태의 댓글들이 처형률이 높았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처형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다니. 땡강. 어디 경제지나 경제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 많이 듣고 오셨나 보다. 매우 많은 문제를 돈으로 해석해야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종당에 가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거면 저널리즘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댓글 달았다가 쫓겨나신 많은 분들께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너네 엄마 아빠가 혹은 네가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런 거죠. 마트가 노조가 문 앞에서 집회한다고 장사 되던 게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혐오에 차서 거짓말 댓글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합이 고객들한테 폭력배처럼 굴지 않는다는 거 모두가 압니다. 댓글 쓰는 그 사람도 압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경제지 기자들은 그런 소리에서 월급이나 벌지 왜 무급으로 거짓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은 정말 무급일까 의심하실 텐데 실제로 무급이어도 그런 댓글 다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싸움이 너무 좋거든요. 편가르기에서 싸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 편을 고른 거예요. 그건. 그리고 유급이면 우리가 티가 나서 알아봅니다. 그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싼다 그러죠. 보통 이 전문가 용어로. 그니까요. 이것도 일종의 소셜미디어인데 확실히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은 많아요. 그리고 패싸움하고 싶은 그 욕망이 발현되는 곳은 진영을 안 가려요. 극우부터 좌파까지.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인터뷰 시간에 또 패싸움거리 하나 다룰 거고요. 이 홈플러스 뉴스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군가는 평생 직장을 잃어서 최소한 허탈하고 최대 집이 망하게 생겼고 홈플러스를 위해서만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지입차주들은 혹시 몰라서 대출을 받아가면서 계속 홈플러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책임은 당연히 그 직원 개개인이나 지입차주 개개인 혹은 주변 상권 사장님들이나 입점주 사장님들 탓이 아니지요. 그 농업주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지난주에 그 농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 한 통에 막 500원씩 나눴어요. 그게 수치가였거든요. 지금 수치가가 뭐예요? 그러니까
도매금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농민들이 실제 통장에 꽂히는 돈.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다 대폭락이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농산물 시장 중에서도 홈플러스가 그동안 농업 경제주주가 여기에 그 농산물을 넣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해마다 1,900억 원어치 넣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야. 예, 근데 지금 이게 계속 밀리고 심지어 이렇게 크게 커다란 팔로가 하나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 그동안 예. 한동안 납품하신 거 그 농민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네.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1,900억 거래 포함을 해가지고 1조 원 농산물 시장이 사실상 붕괴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 또 친환경 농산물 시장인 초록마을까지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 연쇄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이미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걱정했던 문제예요. 유통망을 이렇게 일원화시키면 여기서 장난치는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 네. 네. 수천 수만 명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데 그거를 거짓말 댓글로 조롱해도 되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배제고 야구부처럼 크는 걸 탓하기가 어렵습니다. 홈플러스를 일시적으로 소유했던 회사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가 망하는 대가로 돈을 벌 생각이었죠. 복습입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그 회사는 돈을 안 썼죠. 홈플러스의 최대 빚쟁이인 메리츠 금융그룹도 홈플러스가 망하는 대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안 쓰죠. 두 회사가 많은 시민들을 멸망으로 보내놓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사건이 어제 있었죠. 영업을 완전히 중단해버렸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완전히 망하게 될 게 뻔한 점주나 직원들이 반발할까봐 당일에 출근하고 나서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본사 직원들도 출근하고 나서 업무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민들도 몰랐어요. 장 보러 갔다가 갑자기 문 닫았어요. 예. 네. 우리 동네도 굉장히 큰 그 홈플러스점이 있는데 저도 모니터링 차원에서 종종 갔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분위기를 다 동네 사람들도 느끼거든요.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오더니 결국에 이렇게 영업을 제대로 못해서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입니다. 네. 왜냐면 마트가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면 거기서 자주 보는 얼굴은 동네에서 자주 보는 얼굴이 이웃이 아니면 뭡니까? 다 이웃이 되잖아요. 아, 이웃이 죽는구나라는 감각이 있죠. 홈플러스 주변 동네에. 매일노동뉴스 이수영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배송기사 수백 명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는데 대다수 기자들이 차를 팔고 다른 일을 찾으면서 대출로 버티고 있고 그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건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기사들이라고 합니다. 그 대가로 MBK 파트너스와 메리츠가 출혈 없이 이 파국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섰겠죠. 재미없어서 잊어버리셨을 수 있는데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알고도 이걸 숨기고 대규모 단기 사채를 판매했었죠. 그거 사기잖아요. 만약에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협의에 따라 그 단기 사채를 다시 받아낼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관리를 받게 되면 원금 손실의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뭐 1대 9, 2대 8 이런 식으로 잡았다. 그러면 원금 손실률이 80%에 이를 수도 있고 90%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위기라는 사실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하다가 부도를 내는 건 일반적으로 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엄청 큰 범죄 되겠습니다. 사기죄도 되고요. 불안전 판매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다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영진과 증권사 측 주관사도 투자자들로부터 재산 가압류를 당하거나 손배 청구를 당하고 형사 고소는 기본입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 아닌 국가가 없잖아요. 불법이 아닌 체제가 없을 거예요. 웃긴 건 약탈적 소액 대출에 와서 소액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와서 악플을 다는 분들, 이 악플러들이 좋아하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도덕적 해이 막 이러면서. 네. 모럴 해저드. 생활비 500만 원을 못 갚은 사람 추심하고 괴롭히는 거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MBK 파트너스의 경우에는 11자리에서 12자리 정도의 돈을 빌리고 안 갚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례로 한번 심화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오! 이복현 금감원장이 계시네요. 저기. 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 저는 어제 이렇게 졸면서 뉴스를 봤는데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크게 돈이 떼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나서는 거야? 이러면서.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 대표. 네. JTBC 채권 그랬으면 사셨다가. 이해가 가지.
JTBC가 2월에 회사채 930억 원을 발행했대요. 근데 피해자들 주장에 의하면 JTBC는 이거 발행하기 전에 이미 지들이 완전 자본 잠식, 즉 말아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면서 회사채를 팔았다고? 그리고 이 회사채의 투자 설명서에는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더라. 남의 돈을 갚을 수 없는데 거짓말하고 빌리면 뭐다? 나쁘다. 일단. 이복현 화이팅. MBK 파트너스와 제가 JTBC 피해자 단체면은 저 사람 말고 최소한 내란 특검에 안 끌려갈 사람으로 변호사를 구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수사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호사가. 그래도 전 금감원장이면은 괜찮지. 정관 이후로는 그런 정말 빵빵하죠. 전관이죠. 예. 그것까지 생각해서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MBK 파트너스와 메리츠증권과 JTBC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건 내가 외국인이라면 한국 시장이 정말 혼탁하고 위험하고 양아치가 많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도 쉽게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의심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시장을 우습게 보는 어떤 정확히 레버리지가 아니라 시장을 우습게 작동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레버리지를 알아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장난치는 거 아니냐. 코스닥 시장에서 요 한 달 동안 이런 의심을 하는데 결국 같은 키워드죠. 뭘 알아줘야 됩니다. 어제자 일면에 실린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달 해병대를 방문해서 소총 사격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고 이 대통령이 들었던 개량형 K2C1 소총은 현역병들에게 보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대체 왜 이게 일면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내용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현역병 엄마로서 애 좋은 총 주면 기분 좋아요? 어차피 지금 좋은 총이든 나쁜 총이든 잘 못 쏘고 있다 하더라고요. 덥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민주 군대가 돼서 옛날에 못 쏘면 야단 맞고 끝까지 그 점수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냥 너는 총을 못 쏘는 군인이 된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전혀 잘 정리가 됐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군인은 총 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 카빈 총을 들었냐 했더니 그 뭔 소리냐 그러면서 그 소련제라고 아니라고 하네요. 뭐 실제로는 보병 사단의 보병 편제들이 주로 잘 쏘면 되죠. 네, 운전병인데 그들은 운전을 제대로 잘하면 써야죠. 되죠. 네. 이 내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 만발 맞추면 초코파이 받거나 보상휴가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부럽지 않냐면서 사병들한테 공정 논란 일으키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일면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저 기사 내용이 사실조차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문제를 쓰던 기자분도 아니고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하는 박성우 씨라는 분이 군에 있을 때 K2C1 소총으로 병사용 화기가 모두 바뀌는 걸 봤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 자격으로 기사를 올린 겁니다. 아니 일단 분명히 대통령이 갔던 그 부대에 무기고에 K2C1이 있으니까 꺼내와서 대통령에게 쥐어줬겠죠. 특별히 제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없는데 갖고 왔을 리 없잖아. 잠깐만 있어봐. 그 부대 무기고에 없는데 갖고 왔으면은 그건 대통령용 총기잖아. 대통령에게 총을 쥐어주었다고. 화승총을 갖고 올 순 없잖아요. 이렇게 화약 채워놓고 쏘시고 그리하여 부싯돌. 조선일보는 오늘도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모든 태도에 모호함이 1도 없고 분명하기 그지없는 대통령의 소셜에 걸려서 혼나고 있다는 슬픈 결론입니다. 그 채팅창에서 대통령용 총기면 에어포스 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해리슨 포드여야 해리슨 포드는 총을 들죠.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시더라? 자, 지난 휴일에 저는 소요죄 범죄자로 보고 있지만 당장의 혐의는 업무 방해죄인 극우 청년 AKA 올다르크가 경찰에 출석하는데 기자들이 열심히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 적당한 제목이죠.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했으니 대가를 치르긴 치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 피의자가 레드카펫급으로 신경 쓴 코디네이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 옷이네요. 왼쪽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써있고 오른쪽엔 태극기가 인쇄된 흰 티셔츠는 목밴드를 보시면 거의 출고된 그대로의 모습임으로 보았을 때 오늘을 위해 새로 뽑았거나 중요할 때 입으려고 사놓았다가 오늘 게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개어놓았으면 접었던 흔적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없기 때문에 다림질을 했거나 옷걸이에 걸었을 텐데 옷걸이에 반팔티를 오래 걸면 어깨선이 삐져나오기 때문에 정장용 옷걸이에 걸었거나 아무리 그래도 흰 면티는 6개월 이상 방치하면 색이 바래져.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딱 봐도 새 거잖아요. 역시 티셔츠 가게 사장님이어서 눈이 날카롭군요. 접니다. 예. 갤럭시 폰에도 태극기가 붙어있고 드라큘라를 내쫓기 위해 십자가 목걸이도 있습니다.
극우 개신교와 그 지지 세력이 이 코디를 통해서 울부짖고 있죠. 대한민국을 선거 없는 독재 국가로 만들어 달라고. 자, 참 지난 한두 달을 돌이켜 보면 이런 청년들 보여주고 세상에 전시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권과 모든 언론이 다 들러붙었었습니다. 지금 올공에 그 어르신들이 배재고가 외쳤던 그 구호를 그대로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재고 옛날 동문회냐.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외쳤던 네. 다 하고 있다니까요. 경찰개혁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단독입니다. 경찰청도 개혁이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국을 신설하기로 했대요. 그건 알았어요. 여기 피해자 보호자과를 새로 만든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비슷한 기능을 교통국이랑 통합했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교통사고가 피해자가 제일 많아서 그런가요? 이번에 분리시키고 승격시키는 겁니다. 작년에 스토킹 신고가 44,000건이었다니까 이런 건 중앙에 있는 경찰청에 생기는 게 맞겠죠. 근데 이 기사 안에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애초에 여성 청소년 국장 자리를 치안감급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무궁화 2이죠. 그 위에는 무궁화 3이랑 넷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 경찰청장이랑 경찰청장이죠. 군대로 치면 소장급으로 해달라. 그런 높은 자리를 요청했는데 행안부는 그걸 한 단계 낮춰서 경무관급으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무궁화 하나. 치안감은 지방경찰청의 청장들 그리고 경찰청 안에 있는 국장들이 무궁화 2 치안감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보다 낮은 급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장윤기 사건이 이렇게 시끄러운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 모두가 경찰 잘못했다고 말을 얹고 있는데 경찰이 여기에 힘을 주겠다는 걸 못하게 한다. 좀 어색하죠.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편제의 권한을 강화하지 못하는 대신 검찰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행안부는 적어도 검찰의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해준 상황이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찰 얘기로 갑니다. 수사권 완전 폐지에 찬성하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제하고 그제 제 제정신들이야. 검찰 선배들이 저러고 무지하게 왔어요. 네. 요지가 뭐냐면 보안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이 의원이 폐지의 전면에만 안 나서 잘라. 이런 라고 검찰 출신들이 저한테 전화가 선후배들이 엄청 왔습니다. 예, 선후배들이 예. 검찰 선배들이 어제 그제 연락이 왔다. 보안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주라. 그렇지 않을 거면 폐지의 전면에 나서는 것만이라도 하지 말아달라. 지금 타이밍에 검찰이 바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10월 중수청 기소청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규틀이 흔들리겠죠? 전당대회에 돌입한 뒤에 검찰개혁 반대론자들이 여당의 당권을 잡으면 이번 정권 동안 검찰개혁은 다시 한번 실패하면서 내란을 일으키고도 검찰이 살아남는 기적이 연출될 텐데 거기까지 거의 다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신문 구독 권하는 신문사 마냥 갑자기 우르르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지금이 검찰 살리기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검찰이 잘 알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정치 조직이라 정치를 잘 알죠. 법안이 통과 안 되도록 막는 것만큼이나 여론 조성도 중요하다는 것도 검찰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이런 성과도 얻어낸 걸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결국 여당도 발벗고 나서서 검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에 소속되게 된 경기 광명을의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검찰의 소원을 풀어주는 장면을 어제 낮에 연출했습니다. 검찰이 여성의 편이라는 서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민변이나 여성단체가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내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번에는 장윤기 사건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통해서 여성이 검찰개혁 반대의 주요 키워드로 올라섰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무고한 성폭력 피해자가 나왔던 2013년 김학의 차관 성접대 폭력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해서 무혐의를 냈습니다. 봐주기 한 검사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그 검사들을 괴롭혔다는 괘씸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2015년 한동훈 의원의 처남 진동균 담시 검사는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행했지만 검찰에서 수사되지 않았고 은폐에 가담한 검사가 누구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검찰개혁의 선을 여성으로 그으면 이런 논리 오류가 생깁니다. 여성의 피해에 의한 괴로움을 방치하거나 야기한 경찰을 벌하는 건 오케이. 여성의 피해에 의한 괴로움을 방치하거나 야기하고 은폐한 검찰을 벌하는 것은 불가능. 그리고 그것도 있죠. 제주에서 이렇게 모종의 행위를 해서 그 성폭력법으로 처벌받은 땡땡창 네. 제주지검장. 그 그 지하에 검사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네. 계신지 아십니까? 그분도 똑같았어요. 그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수사해서 송치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암장을 했거든요. 그분 지금 성폭력 범죄 담당 변호사로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 이거잖아요. 역설적으로 어울리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경찰위원회나 공수처나 중수청으로도 경찰 견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여전히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고. 그 보안수사권, 재수사권 같은 거를 중수청, 경찰위원회에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인들하고도 뭐 이런 얘기 했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기자들의 입장인데 기자들은 법조 기자나 그 국회 출입 기자들이 자신들이 일진이고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수사되고 있을 때 취재를 나가려면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앞으로 중수청이나 경찰이나 가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가 급이 떨어진다고 믿는 기자들이 꽤 많대요. 이걸 상당히 불쾌해한대요. 검사와 그 수사관들과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경찰이야? 내가 초임 때 사스마리 하면서 경찰 앞에서 덜덜 떨었는데 지금 또 그걸 하라고? 내가 지금 15년 차, 20년 차인데? 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을 견제할 검찰은 누가 견제할지도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경찰에 의해 피해 상황이 방치된 여성과 검찰에 의해 피해 상황이 방치되거나 피해를 입는 여성을 계급화시켜서 논의한다. 그런 논의를 하는 기자회견에 끌려 나온 여성단체가 있다. 이게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십니다. 민주당의 김동아, 김남희 의원은 검찰개혁 반대의 의지를 꾸준히 보이고 있죠. 근데 보안 수사권 폐지가 입장이었다는 김민석 의원의 개파로 분류되는 게 좀 어색하죠. 진보당의 손솔 의원도 보입니다. 소수 진보정당 의원들의 안타까운 습관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정치면을 너무 안 읽습니다. 제가 정치면 소용없다, 정치면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드릴 때는 정치면을 많이 읽는 분들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정치면을 너무 안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보정당 의원들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안에 어떤 갈등과 욕망이 검찰하고 연결되는지 보통의 정치 고관여층 시민들보다 진보정당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 정황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요. 지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여당반으로 기자들이 들어가면 그 여당반 안에 혁신당, 3인당, 진보당까지 다 들어간대요. 기본소득당 다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여당반 기자가 그 정당의 의원들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정당의 의원들은 전국에 대해 누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어떤 채널이 끊겼다는 거죠. 사실 아무리 그래도 핑계고 여기서 시사 프로 많이 보고 있는 우리도 아는 문제를 진보정당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뭐 필자기도 하고 그래서 경향신문은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단독 기사로 이 어떤 사건을 해결한 게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검찰 보안 수사로 덜미를 잡았다라고 하면서 딱 정해주더라고요. 가르마를 이런 식으로 타버린 거 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보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언론을 보고 자기의 또 입장들을 결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시작했다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언론을 본다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재래 언론 몇 개를 본다는 거면 우리는 그 정당 정치인들의 역량을 높이 살래야 높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2026년에는. 문제는 어수룩해서 당하나 사악해서 조장하나 결과는 보시다시피 똑같다는 겁니다. 과거 몇 가지 사례만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처분을 끝낸 스토킹 처벌법 위반 피의자의 불기소율이 51.7%에 지나지 않았다는 2024년 자료입니다. 절반은 검찰이 날려버렸다는 얘기죠. 2023년에는 46%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피해자를 양산했던 그 시절의 핑계는 경찰이 아니라 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즉 검사를 늘려달라는 방식으로 이때 혼나면 답을 했다더라 라는 기사의 내용을 확인했고요. 2018년의 기사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법조인 집안 그 구성원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일으킨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그리고 그 사위 한동훈이고 에이스 검사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진동균을 의미하고요. 저 혐의는 성추행이 아니라 강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것이 검찰의 암장. 여성의 적은 시민의 적이죠. 검찰 중에도 경찰 중에도 여성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논리를 누군가가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덕질인이 할 일을 제가 대신해드리면 김남희 의원님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따옴표 안에 완승. 이런 말은 출처야 어쨌든 너무 어뷰징스러우니까 나무위키에 쓴 지지자들 수준을 의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찾아보고자 한다면 저 이제 이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기서 자꾸 찾아보자면 은퇴 때도 시킬 거야. 나무위키 저 문서의 역사 그 탭으로 들어가서 저 부분을 쓴 아이디 혹은 IP가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 다음 스텝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하면 정지된다라는 것도 저도 배웠죠. 덕질이한테. 하지만 그러니까요. 나는 하지 않겠어.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들이 의원님이 시켜가지고 김남희 의원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의원님이 시켜가지고 그 어뷰징글 막 쓰다가 영정 먹고 울부짖는 경우를 그 정말 IP는 천번만번 봤답니다. 아이디는 그렇다 쳐도 보통 아이디는 개인적으로 쓰기 때문에 양산형으로 이렇게 따로 만들지 않는 한은 그 쓴 사람의 뭐 트위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스레드 주소와 이렇게 되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IP의 경우엔 대략적인 VPN을 쓰지 않았다면 대략적인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지요. 그게 그 예를 들어 여의도구나 이런 식으로. 뭐 보좌진이 돼가지고 그 국회에 입성한 다음에 어떤 나무위키를 오래 쓰던 유저가 갑자기 자기 의원님 어뷰징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히스토리 보면은 의원님 얘기 뒤에 몇 년까지 쭉 있다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선되기 전에는 다 포켓몬 도감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던 애가 이렇게 취직을 망가졌구나. 하였구나. 그렇지 취직을 하였구나. 자. 그리고 그 어떤 의원실이든 꼭 들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꼬리를 숨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자, 이렇듯이 검찰 때문에 어수선한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가졌죠.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선호투표제는 선거를 한 번에 끝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2명이 넘는 후보가 나왔을 때 선호순위 2, 3순위표도 따로 받아주었다가 가점 합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지금까지 과반이 안 나오면 하루를 더 하는 결선투표제를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 바꿨습니다. 누가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떠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간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국을 돌면서 그때그때 광역지역별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흥행에 도움이 됐죠. 뭐 아주 오래전에는 노무현 대 이인재 이게 데이트하면서 하나가 민주당의 이 경선 방식이 선택된 건데 이게 뒤집힌 겁니다. 선호투표제 하에서는 한 번에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흥행이 좀 안 되게 됐습니다. 다만 다른 쟁점이 되었던 청년 최고위원 별도 선출안도 이번에 상정돼서 부결됐다고 합니다. 없던 일이 됐대요. 민간에서는 이 청년 최고위원 등의 청년 정치인 우대 제도가 청년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권에 들어가려는 청년 개인을 위한 정치가 되었다는 반발이 한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부결이 됐다는 점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나섰던 분들의 반발도 오늘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해는 되고요. 이해는 되죠. 오마이뉴스의 교육 분야 윤근혁 기자가 요즘 우리가 불편했던 문제의 맥을 짚어내는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배제고 사태에 있어서 사실상 시작부터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시사했고 현재까지 그렇게 상황을 진행시키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배제고에 엄청 간단한 조사만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사건 발생 하루 뒤에 배제고에 장학관과 장학사를 보내 조사를 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100분을 조사를 했고 교장과 야구부 학생을 만나지 않았거나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굴 지금 만난 거예요? 교감이랑 아, 코치님 뭐 이런 분들이요. 네. 조사의 핵심이 빠져 있잖아. 그럼 당사자 조사를 안 한 거네요. 네. 네. 바로 다음 날이라니까 뭐 바빠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윤근혁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교육청은 배제고를 추가 방문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첨예한 문제에 정무적 감각까지 발휘해서 공백이 없게 하라고 사실상 반정치인인 민성교육감을 직접 뽑는 겁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우리가 교육감을 유권자의 손으로 뽑는 이유가 지금처럼 적합한 케이스를 많이 못 봅니다. 누구를 무서워했는지는 알겠네요. 예, 부모들을 학부모 민원인을 무서워한 거네요. 그건 분명해 보이죠. 네, 시민을 안 보고 내가 뽑아줬는데. 교육감은 이럴 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사안에 가름말을 타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일부 진보 언론이 서울 교육감을 부족한 근거로 비판하는 때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무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고 교육감의 직을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처럼 수행하려 든다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후보 시절에 제가 소개했었잖아요. 네.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놀랍지는 않네요. 근데 시민사회에 매우 중요한 학문의 권위자였던 서울교육감이 이런다는 건 진화이. 상징적으로 매우 안타깝다는 거예요. 서울교육청과 우리 사회의 아쉬운 선택에 대해서는 7월 9일자 딴지일보 찌질이만 평가의 작품이 아주 적절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늘 이랬죠. 네, 그러게요. 그림을 설명할 필요도 없죠.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관심들 없으시죠? WTI라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게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이 다 힘들어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하는 수 없이 우리나라 원유 수송선이 홍해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 관심도 없으신 분은 성경에서밖에 못 보신 이름이죠. 애초에 기름 나오는 곳은 같은데 비용을 더 들여서 육상 수송로로 사우디 반대편으로 옮기고 배에 실어서 홍해로 나와서 인도양을 지나서 한국으로 온다는 얘기인데 뉴시스가 이해하기 쉽게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원래대로면 사우디 오른쪽에 페르시아만을 지나가서 UAE의 예쁜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배들이 잘 넘어가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죠. 그러다가 사우디 왼쪽에 있는 홍해를 지나서 아직도 해적이 넘쳐나는 소말리아 앞바다, 즉 아덴만을 지나가게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예멘과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과 저 지도를 얼핏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멘과 지부티가 논한 거 아니냐. 네. 그들이 저 해협을 마브 엘 만데브 해협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아덴만 앞에 실제로는 좁은 곳입니다. 예멘과 지부티를 지나서 나오면은 소말리아 해적들이 그 연해를 사실상 반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문제가 더 크죠. 그리고 그들을 지금 예멘이 통제하고 있지를 못해요. 아덴만의 여명작전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아주 유명해졌죠. 네. 지금도 매년 1월 21일마다 부산에 있는 해작사에서 기념식을 하고요. 그때 장병들 석혜균 당시 3호 주얼리오 선장 그리고 이 일로 유명해진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올해도 참석하신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최초로 해외에서 수행한 인질구조작전이고 많은 나라의 군대가 작전 지원을 했었습니다. 성공적이었고요. 그 당시 잘 알려진 소말리아 해적의 작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트를 타고 거대한 상선에 해적이 접근합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총이랑 휴대용 로켓, 즉 RPG를 자랑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기를 풀어놓은 미국과 영국 너무 밉지 않습니까? 상선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배에 올라가서 배와 선원들을 데리고 해적기지로 가서 억류시키고 몸값을 요구합니다. 2010년에 다른 배가 피랍되었을 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부가 꼭 군사적인 조치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덴만을 지나가는 배들이 많으니까 때로는 돈을 냈죠. 랜섬을. 몸값을 줄일 때도 있죠. 2010년에 다른 배가 피랍되었을 때 우리 정부가 협상을 위해 지급했다는 금액은 950만 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방에서 저기는 소말릴랜드 쪽 아닌가요 했지만은 소말리아는
기역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북부의 가로가 소말리랜드로 지금 사실상 독립되어 있고 네. 남쪽에 그 세로가 소말리아고요. 그리고 소말리아는 현재는 참 슬프게도 사실상 해적 생산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산업이 돼서 예. 아덴만의 불안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리스크를 지고 우리 상선들이 다시 거기로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왜 $10,000,000의 위험을 안고 해적이 돌아다니는 저 무서운 곳을 지나가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더 무서운 해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왜 2001년작 원피스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태엽섬의 모험이라고. 거기에 바로 그게 떠올라야죠. 트럼프 해적단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트럼프 테마의 해적단이라는 그 아이디어가 원작에서는 이제 그 하트 해적단과 메이크 해적 그레이트 어게인. 돈키호테 해적단으로 계승이 되는데 네.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저는 칼든 도둑하고 총든 도둑하고 누굴 피해야 될까 그러면 총든 도둑을 피해야죠. 그죠? 그게 합리적이죠. 더 많은 중화기를 가진 네. 도적.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야, 명목은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 참고로 이란에 대한 게 3%, 이란이 부른 게 3%였나요? 0.3%였나요? 명목은 3%? 저는 지금- 신용카드 수수료인데요. 그러니까 이란이 부른 20%는 수수료면은 사채. 이란이 부른 통행료 정도면은 이해가 가. 양심적이네. 그럼 그냥 카드 긁는 마음으로 네.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군사보호 비용을 회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통행세, 보호비, 뭐를 부르는 말이죠? 삥입니다. 이 20%의 통행료가 정확히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마치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없던 것처럼 트럼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상 우리가 로지스틱스에서 퍼센티지를 따지려고 하면 적재된 물건의 가격을 먼저 확인하죠. 보통 우리나라 초대형 유조선 VLCC 한 척이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는다면 두바이유가 많으면 $100도 나가고 요즘은 $70쯤 합니다. 못해도 1억 4천만 달러, 많게는 2억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20%를 산수로 계산하면 최소 2,800만 달러, 최대 4천만 달러. 제일런 브론슨의 1년 연봉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은 아덴만으로 가는 게 낫죠. 그쪽 애들한테 통행료 주는 게 훨씬 낫죠. 돈 빨리 주면 빨리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최소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상도인은 있거든. 물론 2010년대 소말리아 해적 시세로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비율이 적용된다면 해적 트럼프보다 소말리아 해적이 좀 더 경제적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에 대해 블룸버그의 취재에 의하면 업계 관계자 입에서 노상강도가 나왔다고 하고 이게 제일 웃겨요 저는. 적어도 해적질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와 최근 한편이 된 이란은 통행료는 전적으로 옳지만 금액이 너무 세다. 야 업계 룰을 좀 지켜. 그러니까 우리는 상도인을 안다. 라고 소말리아와 이란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리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깽값도 적당히 그래야지 그 산업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예. 물론 20년 전 얘기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소말리아 해적들은 애누리도 쳐준 그 흥정도 한다고 했어요. 하더라고요. 몸값 이게 흥정. 지금 이제 오늘 외신의 헤드라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소개해 드린 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짓까지 하기 시작했다. 네. 끝으로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등장합니다. 또야? 복습. 대통령 연임, 대통령 영생, 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 윤어게인, 문어게인, 사세행에 이은 6번째. 2026년에 보니 체온이 내려가는 단어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회 간 제1소회의실에서 있었던 균형 발전을 넘어 지방주도 성장으로 연속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가급적 본의가 상하지 않게 편집을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크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산업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정보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의한 새로운 어떤 혁신 첨단화의 세 번의 큰 산을 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산업이 유치 산업의 시기였기 때문에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습니다. 독재를 했던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식한 독재자와 한 경우와 영특한 독재자가 한 경우. 우리의 경우는 독재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스마트함 때문에 우리는 산업화를 해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데. 영특. 물론 우리가 좀 행운이긴 했어요. 독재자를 가졌는데 다행히 그 독재자가 스마트했다면 뭐 운이 좋은 거지. 하지만 독재자였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색한 데가 많죠. 예. 민주당 정치인의 현대사에 대한 평가인데 아 그런 거였어요? 응. 경제사가 아니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아니라 박정희, 김대중, 이재명이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타이밍에 나온 발언인 것도 한국에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색하죠. 그럼 방금 한 말을 취소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경제사를 얘기하는 거면은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죠. 표는 당원들에게 받아야 하는데 선정한 어휘는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처럼 들립니다. 오디언스에 따라 어휘 선정이 달라지는 건 국회의원은 써야만 하는 기술이 맞죠. 근데 민주당 당원이 주로 들어야 할 타이밍에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던 영특하고 스마트한 박정희를 말하는 건 무척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면 검사 아빠한테 맞거나 교사 아빠한테 맞을 때 검사 아빠가 더 낫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 똑똑하잖아. 그건 우리가 소말리아 해적이냐 그러면은 트럼프 판사 해적이냐를 아빠한테 맞는 게 최고겠네요. 네. 다시 한번 대구에 출마한 민주당 정치인은 말해도 되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지선이었나요? 김부겸 당시 후보가 박정희 기념관 이야기할 때 저는 그래도 된다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슬로건이 박정희와 김부겸의 합체를 생각해보라 뭐 이런 거였죠. 대구시장까지는 응. 무조건 봐줄 수 있어요. 우연이든 행운이든 산업화와 독재가 겹쳤고 그리고 TK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우리나라가 안 하는 바람에 이 문제의 여론에 대한 오염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유권자를 어루만지면서 나가는 것도 정치인에겐 일종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죠. 특히 박정희 유신체제에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고초를 겪었는지를 생각하면 민주당원들에게 욕먹어도 쌉니다. 제가 체온이 내려가는 건 이 세계관이 가리키는 일관성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어게인을 문어게인으로 등치시키려는 자들은 애초에 수구 보수에 있었고 보수의 전략은 보수에 묻은 독재라는 단어를 민주당에 발라서 역사를 수정하고 착시를 일으키는 거였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방역 독재라는 말을 코로나 때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독재라는 단어를 얹고자 했고 이제 그걸 은연중에 드러내는 민주당 정치인도 등장했다는 게 빙고 예전 시간의 얘기였습니다. 리박스쿨이 생각이 나네요. 그 얘기였어요. 네. 도움 고마워요. 문재인을 지우고자 하면 그 다음 스텝은 노무현을 지우는 것일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의 세계관에서 대한민국을 만든 큰 산을 넘은 지도자로 박정희, 김대중, 이재명을 들면서 지웠네요. 그 두 사람을. 그리고 그 다음 스텝도 과감히 밟죠. 김대중의 선대로서 박정희를 인정하기.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보수가 그동안 해온 가이드북과 겹쳐지는 현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박정희의 공을 특히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문제죠. 자꾸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논리와 근거를 딱 해서 서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자꾸 저쪽으로 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렵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민주시민이 해온 일만큼 대한민국이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때 민주시민이 그 앞에 선배 시민이 산업의 역군들이다. 시민들의 공으로 돌리면 편해요. 민주당은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네. 그리고 근데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그렇게 딸려가는 그런 우편향 분위기를 모를 사람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네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지지난번 총리 때도 저희가 경험을 해봤었죠. 우리나라 보수가 그동안 해온 역사 수정의 가이드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희를 인정한 뒤에는 뭘 할까요? 박정희가 부정했던 이승만을 인정하겠죠. 이승만을 인정하면 뭘 할까요?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했던 의지를 이어받아서 일제부역도 인정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한 발씩 한 발씩 친해지고 있고 민주당 원내에는 이미 그런 인사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너무 나갔다고 하기엔 이재명 정부에는 뉴라이트 이병태 교수가 너무 중용되었었죠. 그리하여 빙고 한 칸이 스마트 박정희로 채워집니다. 스마트 박정희! 넓게 공부해보지 않았지만 요즘 느끼는 게 답답합니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수많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독재 청산이 잘 안 되죠? 싱가포르도 포함해서요. 싱가포르는 정말 말할 바 가장 심하고 리카뉴 집안이 싱가포르는 계속 하고 있죠. 잘 사는 북한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그리고 리카뉴는 평소 때도 박정희를 제일 존경한다고도 얘기했었어요. 네. 그럼요. 수하르토, 장제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평생 따르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실제로 유권자로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자꾸 현생 시민의 발목을 잡죠. 민주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민주당은 적어도 당내에서만큼은 이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당대표 선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낙연 전 총리의 데자뷰가 자꾸 떠올라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박정희가 적어도 뭐 부정 축제는 안 했다. 물론 많이 축제한 거는 아는데 당연하죠. 자기 왕국인데 굳이 뭘 그렇게 열심히 축제를 해요. 자기가 그러게 왕국을 말입니다.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그 정- 독재였고요. 그 정도까지가 아니었던 전두환, 노태우는 축제를 엄청 해놨던 거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너무 더우실 때마다 또 돌아올 겁니다. 아까 부속데스크에서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빙고 다 채워주면 어떡하냐. 저는 계획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기 어려운 무슨 일이 말입니다. 약간 예언판 같은 거네요. 이 예언판이 다 채워지면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또 얼마나 그렇습니다. 많은 피를 보려고. 안 두렵습니다. 됩니다. 네. 오늘도 안타깝게도 빙고를 채워버렸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